안녕하세요. 고품격 독서인문 팟캐스트 부크부크의 진행을 맡은 장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부크부크 친구들, 오늘 저희 부크부크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도 작가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바로 전남이 선정한 2024년 도서 훌훌의 작가님이신 문경민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먼저 네. 저희 부크부크 그리고 전남의 친구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름은 문경민이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8년차 소설가이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인 자녀가 둘 있는 아이 아빠. 저 직업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이제 소설가로서 여러분들 앞에 서 있지만, 다른 직업은 그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이고, 그리고 올해 4학년 담임을 맡고 있습니다. 작가님이시자 한 가정의 가장이시자 그리고 또 초등교사로 일하시고 있다고. 네. 저희가 일단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되는데, 먼저 저희가 책이 앞에 있으니까 작가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로 횟수가 8년차 네. 맞죠? 그럼 8년 동안 작가로 살아온다는 이 삶, 어떤 삶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쉽지는 않죠. 네, 쉽지는 않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소설을 쓰는 세계는, 그리고 소설을 사람들에게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세계는 일종의 어떤 프로의 세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계에 진입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았고, 그리고 그 세계 속에서 저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서 저 자신을 증명해내는 것, 그것도 역시 쉽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일의 결과물이 의미 있게 사람들 사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도 이제 쉽지는 않았죠. 근데 하다 보면 좋은 때도 있어요. 의미 있는 일을 내가 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쓸모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그런 점들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로 삶이 어렵지만 만들어내는 결과물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널리 쓰이고 알려줄 때 좀 더 기분이 좋고 작가로서의 보람을 느끼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또 초등교사의 삶을 또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초등교사의 삶은 혹시 어떨까요? 교사로서의 일상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출근할 때 일단 기분이 좋아요. 기분 좋고, 뭐랄까요. 되게 좀, 저한테는 이제 저의 일이, 교사로서의 일이 좀 만만하게 느껴지는 일인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교사로서도 제가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노련한 것도 많이 생겼어요. 경험도 많이 쌓였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랑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도 금방 구분해내고, 그리고 아이들을 잘 돌봐야 되는 거, 이런 데 있어서도 이제 실수를 훨씬 덜 하는 거죠. 그래서 교실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함께 있으면 꼭 교실에 있는 애들, 저희 반 4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4학년인 저희 반 애들이 마치 꼭 쉬는 시간 특히 그래요. 쉬는 시간에 보면 애들이 꽃 같아요, 꽃. 그거 너무 예뻐 죽겠어요. 근데 정말 너무 예뻐서 정말 죽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애들 이제 웃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화내는 것도, 우는 것도 예뻐.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그 예쁜 애들이랑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저는 무척 좋고, 그리고 가르치는 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제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들어낸 콘텐츠, 제가 생각하는 가르치는 방식,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랑 함께 나누고, 그리고서는 애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낸 다음에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게 해주고, 학교에 올 때 기대감을 갖고 학교에 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하는, 제 역할을 잘 하는 게 저는 꽤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교사로서도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표정을 딱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꽃 같다라고 하셨을 때 정말 행복해 하시는 표정이 저는 너무 인상 깊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제자가 된다면 선생님 반으로 들어가고 싶은 네. 그런 느낌이 들었었는데, 사실 네. 작가로서의 삶과 교사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물잖아요. 많지는 누군가는 않죠. 작가로만 삶을 살아가고 또 저처럼 이제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두 가지 다 해보셨으니까 네. 두 가지 삶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공통점은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꾸준해야 된다. 매일의 일상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 작가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읽는 것도 물론 잘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실제로 뭔가를 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생산해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의 고민이 그 농축되어 있어야 되고 쓰는 계획이 일단 잡혀 있어야 되고 네. 무엇을 쓰고 싶은지 무엇을 써내야 하는지에 대한 자기 안에 어떤 동기, 엔진 같은 것도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작가로서의 삶은 그런 식으로 꾸준함으로 매일의 일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증명하게 되는 그런 일상들을 살아가는 것이고, 교사로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로서의 삶도 매일 어딘가를 가야 되는 거죠. 어딘가에 어느 한 공간에 가서 매일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자신이 해야 되는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이 공통점인 것 같고요. 차이점이라면 그 교사로서의 일은 그 교실과 그 학교 그리고 몇몇의 아이들 거기에서 이제 끝나죠. 네. 그것을 잘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그 아이들과 그 공간들과 거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시간들을 잘 감싸 안아야 돼요. 교사는. 근데 이게 작가로서의 삶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겁니다. 혼자 해야 되고 그것이 그 단순히 어느 정도 잘 해냈다고 해서 잘 방어했다고 해서 안전하게 잘 케어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만족시켰다고 해서 그 일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작가로서의 삶은 정말 잘해야 되는 일인 거죠. 추구해야 되는 것의 그 높이라든가 그 깊이가 제한선이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내서 나온 그 결과물이 사람들한테 전달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네. 그 교사로서의 삶과는 좀 차이점이네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든지 이 일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는 거는 소설에도 실패가 있죠. 책을 내는 일에도 실패가 있습니다. 일단 그 가장 선명하게 다가오는 실패는 책이 오랫동안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소설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살아남다가 나중에는 서서히 사라져요. 물론 오래도록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작품은 그렇게 흔치 않죠. 책을 세상에 내자마자 빠르게 사라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후술 같은 소설은 어느 정도는 오래도록 살아남을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꽤 오래 갈 거라고 좀 믿습니다. 그런 힘이 있는 소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소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작가와 그리고 교사라는 거는 어떤 꾸준함이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작가는 좀 더 정진해 나가고 좀 더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교사는 좀 안정화되게 이렇게 보듬어 주는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궁금증이 드는 게 네. 교사는 20년 차시고 네. 작가로서는 8년 차시잖아요. 네네. 혹시 그 작품을 쓰실 때 영감 같은 건 혹시 어디서 얻으시는지 그리고 이런 청소년 문학을 쓰시는 이유도 조금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감을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면 아마 작가들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소설가들은 자기와 무관하게 소설을 쓰기도 할 겁니다. 어떤 소설가들은 이야기 자체가 중요해서 쓰는 소설가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제안해서 소설이 발화되는 걸 느끼곤 하는데 시작점에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는 소설을 쓸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냥 이야기 자체가 중요한 소설. 너무 이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서사 자체가 중요했던 거죠. 인물보다도 이야기 자체가 재밌는? 아니요. 인물은 곧 이야기예요. 인물이 곧 이야기예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 자체가 일종의 약간 판타지 같은 거, 약간 장르성이 있는 거, 이런 소설들은 그런 이야기를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소설이 있었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한테 있어서의 영감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이야기, 제가 살아왔던 과정, 제가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세상, 이런 것들이 그 일상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저와 그 세상이 불화하는 지점, 불화라는 건 이제 부딪히는 거죠. 맞지 않는 거예요. 삐걱거리는 거죠. 그런 지점이 그 일상 속에서 다가오게 되면 그러면 그 이야기를 써보고 싶은 어떤 욕심, 욕망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일종의 라이터처럼 불이 탁 켜지게 되면 그것이 이제 제 안에 어떤 엔진을 돌리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어떤 결심 같은 걸 하게 됩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정말로 쓰고 싶어, 완성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오죠.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더 다양한 장르에 대해서 인물과 아. 그런 거에 또 관심이 더 많으신 거잖아요. 글쎄요, 근데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는 그 다양한 장르를 할까? 그러니까 물론 연령대가 장르다 이렇게 말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사실은 저는 이제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소설을 쓴 거예요. 다만 주인공이 어린이, 다만 주인공이 청소년, 다만 주인공이 그냥 보통 사람들 그냥 소설이죠. 근데 하지만 이제 소설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설은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공경에 처했는지, 그럼 이 공경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람은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를 물어보는 게 그게 이제 소설인 거죠. 근데 그런 공통된 질문들은 주인공이 어린이건, 주인공이 청소년이건, 어른이건 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소설을 쓰는 사람. 저희 그러면 이제 그 말씀하셨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인 여기 앞에 있는 도서 훌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훌훌과 관련된 말 중에 과거를 싹둑 끊어내면 나의 내일은 가뿐할 텐데 라는 말로 있는 제 12회 문학동네 청소년 문학상 대상을 받은 작품 훌훌이 여기 앞에 놓여 있는데요. 오늘 이 작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먼저 작가님 이 훌훌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사건이 녹여져 있을까요?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유리에 대한 이야기죠. 유리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유리가 그러니까 입양으로 세상을 시작하게 된 우리의 주인공 유리가 그 자신의 구원의 길을 찾아서 한 시절을 겪어내는 이야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할아버지와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그 연우라는 동생의 문제도 있는 거죠. 아까 이제 주인공 유리가 입양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네. 해주셨잖아요. 저희도 작품을 다 읽어보았지만 저희가 입양과 같은 가정 문제는 사실 사회에서 이전에는 그렇게 막 크게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잖아요. 시대가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생기기도 했지만 그 관계에서 오는 문제가 좀 더 복잡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작품의 주제를 입양 가족인 소녀로 선정한 이유가 있다면? 그러니까 이 소설을 제가 쓸 당시에 저는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뭐든 그래요. 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글이라는 건 쓰면서 쓰는 거예요. 쓰다 보면 생각이 나는 거죠. 쓰다 보니까 유리를 내세우고 보니까 유리에게 마음을 주다 보니까 제 생각이 나는 거죠. 제 마음이 거기에 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와 저는 공통점이 사실은 많아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일단은 제가 이 소설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썼거든요. 그 빠른 시간 안에 쓰다 보니까 그 유리한테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편린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리의 성격이라든가 유리가 삶을 살아가는 스타일이라든가 유리가 느끼는 수치심이라든가 아니면 유리가 느끼는 당혹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의 반응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저희 집이 장애인 가족이에요. 저희 딸아이가 이제 자폐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딸아이가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그 감정들이 사실 유리한테 많이 이입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그 짧은 기간, 그 초고는 되게 빠르게 썼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 저는 제가 입양 과정 이야기를 써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이 주제에 이 소재란 말도 좀 미안해요. 왜냐면 정말로 입양으로 세상을 시작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처라든가 어려움은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유리처럼 한 시절을 겪어낸다고 깔끔하게 해결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가 유리에게 삶의 시작 때부터 주어졌듯이 저도 삶의 끝까지 잘 해결되지 않을 그 문제를 안고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도 나는 입양에 대한 이야기를 써도 돼. 이런 생각을 쓰면서 하게 됐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네. 훌훌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여기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생에 풀리지 않는 숙제라든지 무거운 짐들을 다 안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작품 소설 마지막에 등장하는 작가의 말을 제가 읽어봤는데 네. 이런 말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모든 고통은 사적이지만 세상이 알아야 하는 고통도 있다. 예. 혹시 작가님이 생각하는 이러한 고통과 짐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혹시 무엇이 있을까요? 이 풀풀이라는 제목은 이 출판사의 책임 편집자 곽수민 씨가 만든 제목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제목은 네. 이 유리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주인공 이름이 그때는 주인공 이름을 제목으로 삼은 게 아니고요. 그때는 주인공 이름이 서영이었죠. 서영이었고 이게 훌훌이라는 제목이 들어오면서 그 유리라는 제목을 주인공의 이름으로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소설을 그 약간 좀 불안한 느낌이 들게 완성을 시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소설의 끄트머리가 결말이 깔끔한 해피엔딩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도 역시 유리라는 제목에 비춰보면 어떻게 보면 좀 어울릴 수 있습니다. 제목이 훌훌이어서 사람들이 이 소설을 따뜻하게 이해해요. 근데 그 따뜻함이 저는 이 소설이 완성되어가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그리고 이 훌훌이라는 제목이 이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유리 같은 경우는 글쎄요. 그 할아버지는 이 유리가 훌훌 털고 떠나가는 것을 이렇게 바랬던 거죠. 유리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처음에. 내가 그만두고 대학만 가봐, 내가. 여기를 떠날 거야. 내 과거 같은 거 절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고, 난 정말 부끄러워. 왠지 모르게 민망해. 그것을 까만 상자에 넣어서 감춰둘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유리의 방식이기도 하고, 할아버지의 방식이기도 했던 거죠. 하지만 유리는 그런 식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어요. 유리는 그 세윤이처럼 결국에는 자기의 입양이라는 자신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연우를 징검다리 삼아서 할아버지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죠. 그리고 할아버지도 유리에게 어떻게 보면 좀 다친 듯이 그 굴었던 그 마음들을 드러냅니다. 가족으로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으로서 완성되는 과정 중에 이 연우가 있는 거죠. 안타깝고 불행한 삶을 살아왔던 이제 연우였던 거죠. 그 연우를 돌보면서 나름의 구원의 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유리에게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그러니까 즉 자기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방식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던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정말 어렵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들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제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가님도 교사시고 저도 교사지만 작품 속에서 유리한테는 조력자가 등장하잖아요. 네. 이제 고향숙 선생님. 예, 또 작품 속에서 등장하시는 분인데요. 혹시 이 소설을 떠나 정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유리와 같은 아이들이 있다면 저희가 조력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아이들한테 좋은 조력자이자 구원의 길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가려면 혹시 어떻게 다가가는 게 가장 좋을까요? 뭔가 교사로서의 식견도 좀 듣고 싶거든요. 참 다른 사람의 마음에 공감한다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방향성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세상도 바뀌고 학교의 역할도 바뀌고 학교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그다음에 역할들도 분화되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교사의 역할, 교사가 해야 되는 일, 그 고유한 그 특질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교사는 다른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관계를 맺는 게 교사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역할들이 자기에게 주어졌을 때는 교사는 자기의 삶과 그 아이의 삶이 부딪히는 경험을 하게 되긴 해요. 그때 어떤 교사들은 반응을 합니다. 어떤 교사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직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것이 때로는 그 학생에 대한 좀 더 특별한 사랑으로 이어지게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저희 딸아이가 이제 자폐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행복할 때도 되게 많아요. 좋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장애인 가족이라고 해서 항상 슬픔만 느끼면서 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 학생,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학생에게 그 교사가 다가서는 방식은 일종의 운명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삶을 살아온 교사는 어떤 특별한 학생과의 어떤 특별한 만남, 아주 우연히
인도하는 그 만남 가운데에서 자기의 삶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방식 같은 게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냥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일 뿐인 거죠. 내가 가진 인생의 사연과 아이의 사연이 운명적으로 만났을 때 좀 더 나은 조력자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정리하니까 훨씬 더 낫네요. 감명하게. 이게 말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네네. 저희가 네, 교사로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이제 조금 얘기가 조금 길어져서 소재를 네네. 잠깐 바꾸려고 합니다. 네네. 저희 신간 이야기, 네네. 올해 8월에 나왔던 신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네네. 아까 작가님께서 살짝 스포일러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포스트 아포칼립스 세계를 다룬 엔서에 대한 책이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네.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네. 간략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이제 포스트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저한테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근미래 디스토피아 판타지를 쓰자라는 마음에서 썼던 소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야기를 시작하는 세 가지 방식. 하나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의 이야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마지막 하나는 서사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어떤 이야기. 그때는 이제 주제의식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그런 욕망에서 이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앤서입니다. 그러니까 앤서는 일단은 근미래, 가까운 미래죠. 그러니까 2086년, 87년 이제 이 정도의 이제 가까운 미래예요. 그리고 세상은 멸망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끝장난 건 아니지만 어떤 생체병기를 개발하는 일이 어긋난 방향으로 너무 무서워. 통제할 수 없는 방식으로 어그러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세상이 마치 이제 좀비에 휩쓸린 것처럼 세상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쉘터라는 그 방벽 아래에서 이제 자기의 삶을 근근히 이어갑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섬에 방벽을 두르고 쉘터를 구축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지역이 있는데 그 곳의 이름이 이제 앤서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고요. 저는 마음에 들어요.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이야기예요. 작가님 말씀 딱 들었을 때 네. 상상받는 이미지가 정말 네. 디스토피아 세상과 잘 어울리고 네. 저도 정말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네, 재밌는데 저희 북크북크 친구들도 저희 네네. 앤서라는 작품을 꼭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금 앉아있는 장소가 뒤에 보시면 학생 한 권이 책이 되다라고 해서 네. 저희 전남의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이 만든 작품들이 이곳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어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작가로서 작가를 꿈꾸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책을 한번 만들어 보면은 나도 작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는 친구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러한 학생들에게 또 전남의 미래 작가가 될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글 쓰는 거는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글을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일은 소수만 하게 되죠. 그리고 작가로서의 삶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힘들어요. 힘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되는 일은 더 드물고 낙심하는 일들은 일상이에요. 일상이고 그리고 힘들고 외롭고 막 좌절하고 이러는 순간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도 저는 꽤 쓰면서 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쓰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도전해보세요. 화이팅! 이런 말을 제가 쉽게 할 수는 없어요. 외롭고 힘드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작가가 될 팔자면 작가를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쓰는 일을 해보는 거 그 다음에 나 작가가 되고 싶어. 글 쓰는 일 너무 좋아.
소설도 마음에 들어. 에세이도 쓸만한 걸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 연습하는 거,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거는 저는 해볼 만한 일이라고 정말 생각해요. 왜냐하면 소설의 세계가 있어요. 문장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문장으로 이루어진 세계, 그 소설의 세계를 만끽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누리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능력을 획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들은 자기 세계를 펼쳐가는데 분명 도움이 돼요. 정말이에요. 잘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읽어본 사람이 읽는 겁니다. 써본 사람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쓰는 능력은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되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작가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중에서 작가가 되는 사람은 아주 소수일 것이고 그리고 작가가 되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다른 시선으로 얘기를 하겠죠. 일단 문장의 세계에 풍덩 빠져서 즐겨보는 게 아이들 단계에서는 좀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꾸준함이 필요하지만 네. 마냥 쉽지만은 않은 세상이다. 네. 예, 우리 전남의 꿈꾸는 학생들, 미래 작가님들은 꼭 작가님의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누군가 말하길 말씀하셨지만 세상이 좀 더 발전하면서 살기 좋아졌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옛날에 비해 참 살기 좋아졌다 이런 말 많이도 하는데 살기 좋아진 세상이지만 아직도 어딘가에 이 사랑과 관계 그 속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이 쓰셨던 글들처럼 각자의 아픔을 딛고 일어날 훌훌 털어버린 그 아이들에게 위로의 한마디를 혹시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누군가는 너무 이 이야기에 공감되고 마음의 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나가지면 또 지나가집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면 그러면 있잖아요. 그러면 좀 그게 작아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 견디시라. 그리고 저마다의 위치에서 느끼는 고통의 크기는 저마다 다 다르거든요. 다 힘들진 않아요. 다 똑같이 힘들진 않습니다. 많이 힘든 사람이 있고 적게 힘든 사람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뭐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쩌면 좋은 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잘 견디시고 잘 지나가 보내시면 그러면 다음이 찾아올 거다. 참고 견디다 보면은 언젠가 이렇게 해뜰 날도 온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사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것도 아이들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님 말씀하시는 표정에도 정말 진심이다라는 게 참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네. 그래서 네네. 저희가 벌써 이제 인터뷰를 끝낼 시간이 다가왔는데 혹시 네네. 오늘 인터뷰 어떠셨을까요? 하고 싶었던 말씀은 다 하신 거 맞으실까요? 네. 생각보다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많이 한 것 같고. 근데 이렇게까지 얘기할 생각은 없었는데, 예, 말씀을 잘해주셔서, 네, 얘기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열심히 쓰고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고 마무리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 인사가 있습니다. 작가님. 그래요? 네. 북구북구 친구들 안녕! 정말요? 같이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톤을 높여야 되나요? 톤은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네, 안 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을 텐데요. 지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훌훌 털어버리세요. 자, 우리 북구북구 친구들 안녕!